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검찰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대표를 부른 겁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조국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전주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국민 공분을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3년째 표적 수사, 모니터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지검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서 씨의 타이 이스타젯 채용 대가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는지 수사 중인데 타이 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소재 저가 항공사입니다. 이후 조 대표는 3시간여 만에 조사를 끝낸 뒤 취재진 앞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서 씨의 이름이 거론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채용된 후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금전적으로 부정 지원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전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립니다. 양당은 오늘 막바지 실무 협상을 통해 의제를 확정지을 계획인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종근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말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국법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검찰이 오라 해서 왔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관련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 수사, 모니터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또 덮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수사를 또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어제 다혜 씨 자택 압수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진술 거부권 혹시 행사드립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조국 대표 검찰 조사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국 대표의 발언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쨌든 조국 대표로는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서도 아픔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이미 민주당의 친문계 의원들이 밝혔듯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노모 되시는 분에게 전주지검에서 하루에도 두 차례에서 4차례 정도 전화를 하고 또 사전에 조율 없이 방문을 하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는 듯 이러한 것들이 과연 법령에 맞는 수사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으로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조금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 부부 비리를 덮으려고 전 정권 수사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윤 대통령 부부의 비리라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하던 게 이제 주가 조작 의혹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명품백 수사 이런 정도인데 글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 비리가 덮일까요? 저는 덮일 것 같지 않고요. 어차피 두 개는 그냥 병행해서 가는 거고 더군다나 3년째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그 3년 전쯤에 이제
고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예. 전주지검에서 전혀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가 지금 중앙지검장이 된 이창수 검사가 전주지검장이 된 작년 10월 정도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 시작된 게 뭐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덮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뭐 이게 3년째 뭐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는요, 지난 2018년 민정수석 당시에도 국회에 나와서 문 전 대통령 딸 부부 이주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그리고 조사할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혜 채용과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민정수석이라는 위치에 대한 역할 때문에 계속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뭐 친인척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 지금 밝혀야 되는 것들은 그 서모 씨, 그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했을 때 뭔가 특혜가 있었는가 과정에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대가로서 뭔가 이상직 전 의원이 그 중진공 이사장이 될 때 그 채용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대가로서 또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왜 대통령 계좌까지 들여다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당의 공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중진공 이사장의 채용 과정이라든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걸 살펴보면 되는 것인데 왜 망신 주기, 모욕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계좌까지 들여다보는 건 아니냐. 이번에 자택 압수수색도 따님이 다혜 씨가 해외에 갈 때 문 대통령이 뭐 돈을 지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거를 밝혀보기 위함이라는데 아니 대통령이 따님이 뭐 해외로 이주할 때 돈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특혜 채용과 관련된 밝혀야 되는 부분들은 전혀 저는 무관하다고 보는데 왜 그것들을 그렇게 압수수색과 계좌를 들여다보는 그 일까지 진행하는지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건 좀 모욕주기 수사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두고 국회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됐죠. 당시 청와대는 반박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딸 가족이 해외 어디로 왜 갔는지 대선 캠프 인사에게 자리를 챙겨준 대가로 사위의 해외 취직이 이루어진 것인지 도대체 문다혜 씨 가족은 대통령 임기 중에 부동산도 처분하고 왜 해외로 이주한 것일까요?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부동산 증여 매매 의혹이 제기됐었고 또 해외 이주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어떤 불법, 탈법도 없었다. 이렇게 반박은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재산을 승계하는가가 뚜렷하게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금 성 위원장께서 문 대통령 부부의 계좌 추적을 망신주의라고 했는데 네. 모든 게 투명하면 됩니다. 어떻게 투명하냐? 이 문다혜 씨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재산을 형성했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취득했고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을 판매했다까지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건 금융실명제니까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곳곳에서 이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니까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이죠. 태국에 출국하기 전에 집을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한다는 건 뚜렷하게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뭐 재산을 숨기거나 혹은 이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불명확한 사유로 어쨌든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냐면 문다혜 씨가 양평에 있는 임대 그 업으로서 빌라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사는데 거기에 사실 그 돈이 시드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돈 약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 돈은 또 어디서 난 거며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확하고 불명확하니까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 돈을 챙겨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좌가 아주 의혹스러운 계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즉 문다혜 씨에게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 4개 부처, 3개 부처에 있는 직원들이 총무비서실과 그다음에 제2부속실과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명확한 돈을 입금을 해줘요. 이것도 역시 계좌를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는 그것도 이유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이번 수사에서 투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계좌가 추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검찰이요, 지난 5월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행정관이 이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검찰 입장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행정관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이거 같거든요. 네, 거기에는 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민정수석의 제가 없이 스스로 단독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상식적인데요. 어쨌든 다른 상황은 또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어쨌든 이 사건 조사의 시작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어떤 취업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되고 예. 만약에 특혜 취업이 있었다면 그 특혜 취업으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받는지 그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이제 밝혀지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그 수혜자 중에 한 명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러면 지금의 이 계좌 추적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진행된 것이 맞지만 아직 특혜 취업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이미 특혜 취업이 있었다고 전제를 하고 바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앞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역시 참고인 조사로 출석했고 조국 대표에 이어 과연 이제 문 전 대통령 부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거냐 이게 좀 관심사인데 가능성은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부분에 관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이제 조국 대표도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오늘 들어가서 별다른 아마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바로 직전 단계에서 이제 모든 그 혐의점이 끊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이 조현옥 전 인사수석도 또 그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작년 그 12월에 사실은 중진공 이사장 내정, 작년이 아니고 이제 2018년 예, 예. 12월에 중진공 이사장 내정 부분을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리에 임종석 전 실장이 참석했다는 걸로 지금 그 검찰 조사 결과 그 얘기가 되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조현옥 전 수석이 뭔가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 사실은 중진공 이사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임종석 전 실장이 와서 뭐라고 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이미 중진공 이사장에는 저 이상직 전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봐야 되죠. 그걸 누가 내정을 했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그 내정 사실을 거기서 밝혔다면 그러면 그걸 내정할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내정과 그다음에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스타댓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전무로 취업을 했단 말이죠. 예. 이 두 개가 그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은 그 중진구 이사장을 이상직 전 의원한테 주고 이상직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국 대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느냐 조사하지 못하느냐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 대표 회담이 내일 오후 2시 저희 뉴스 현장 시간인데요. 국회에서 열립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는 게 무려 11년 만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1년 전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하고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야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을 꼭 대통령이 이렇게 여야 대표를 함께해서 만나지 않더라도 여야 당 대표끼리도 회담을 할 수 있었던 어떤 분위기인데 네. 이후 이게 2013년인데 2013년 이후부터 이게 단절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가 그야말로 파벌 정치 또는 진영 정치 또는 비토크라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내일에 11년 만에 어떤 그 대표도 뭐 성과가 어찌됐든 간에 만남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대통령을 어떤 이유를 대지 않고 당 대표끼리 이렇게 늘 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내일 첫 단추가 꿰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회담 형식과 의제도 정리가 됐습니다. 최상병 특검, 금투세 25만 원법이 포함이 됐는데 이 세 가지 양당의 입장 차이가 좀 큰 주제들이거든요. 과연 좀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까요? 네, 지금 민주당은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해병대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만 한동훈 대표께서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한동훈 대표의 안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제가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3자 추천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는 저희가 이 정도의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언제까지 당내 설득을 하겠다라고 데드라인을 주셔야 된다. 그때까지 하지 못하면 사과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5만 원 문제 같은 경우는 양당이 범위라든가 금액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금투세도 민주당은 폐지보다는 어쨌든 어느 정도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고 또 이게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또 한번 유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대란입니다. 어쨌든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대통령실과 어떤 국민들 간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 생중계가 좀 쟁점이었는데 지금 여야 대표가 모두 발언을 7분씩 한 뒤에 비공개로 회담을 전환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시간은 90분으로 합의를 했는데 좀 우리 민생 현안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시는지요? 충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7분씩 모두 발언하면 그것만 해도 벌써 14분이 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가지고 뭐 얘기하려면 충분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의견 접근이 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90분이라는 그 회담 시간에 꼭 구애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장해서도 가능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무적으로 얼마나 지금 형식과 의제, 형식은 뭐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의제에 접근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실무적으로 상당히 그 만약에 합의가 돼 있다고 한다면 뭐 90분 이전에도 끝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도에 보면 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이게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보 카드들을 누가 가지고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시간이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할 테니까 저는 뭐 90분이 뭐 많다 적다 뭐 이런 걸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연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의된 의제 최상병 특검법이 일단 포함이 됐습니다. 자, 여야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안이 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회담 시간이 기니까 여러 가지 양당 대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검법 비밀 공개요. 그거에 대해서도 국회에다가 충분히 얘기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병 특검법도 논의하기로 했고요.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과 또 친윤계 반발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자, 한 대표가 이 회담에서 뚜렷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5차 윤한 갈등이다, 뭐 6차다, 뭐 계속해서 갈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안고 가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최상병 특검법에 관한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원칙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사실 전당대회 출마할 때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해야 되고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할 그 기회를 실기했고 이거는 좀 추진을 해야 된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으나 당내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원총회가 됐든 뭔가 그 당의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을 좀 극복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공개로 하냐 비공개로 하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공개로 하자는 쪽에 무게감을 실었던 이유는 아마도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어떤 합의된 목소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입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는 말이 나왔을 때 분명히 친윤 쪽 세력들이 의원들이 아마도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죠. 왜 당내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느냐라는 얘기를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좀 최대한 공개하자고 했던 걸로 보여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는 그런 부담을 지지 않고 아마 원칙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 최혜병 특검법을
회담 의제로는 올린 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이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보시는지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윤계 일부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지금 비판하는 게 이재명 대표와 공생관계다. 뭐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합의와 관련된 합의문이 굉장히 중요할 거야. 어떤 식으로 합의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원래 합의문을 이렇게 좀 포괄적인 그런 내용, 예를 들자면 정쟁 중단, 그다음에 민생 회복을 위한 상시 협의,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정치 개혁, 뭐 이런 그 패턴으로 포괄적인 어떤 합의문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단 안심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그 안에 합의를 예를 들어서 특검법이라든지 25만 원이지 하자라고 주장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포괄적인 그런 그 합의문에 넣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친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듯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성 위원장 말씀처럼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것만 아니더라도 의정 갈등만 아니더라도 사실 이 최이병 특검법을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의정 갈등까지 포함되니까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강성필 부위원장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이 의료 대란이 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이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의대 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 갈등 문제는 저희 당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는 것은 좀 피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모든 부문에서 대화가 열려있는 대화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의료 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까. 자,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의료 대란 문제 심각한 데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하기로 한 만큼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한쪽이 만약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다른 쪽에서 그거는 여기서 논의하지 맙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아마 지금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그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의료 대란 문제를 논의는 할 텐데 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은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둘이 합의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어떤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도 거기서 이재명 대표와 이 의대 증원 유보 문제 뭐 이런 거는 구체적인 합의는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새로운 유난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그 다뤄지더라도 좀 조기에 그 의료 대란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뭐 어떤 촉구성 그거는 아마 정부보다는 대개 의료계에 대한 촉구성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회담이 끝난 후 각 당에서 논의를 거쳐서 공동 입장문 형식의 회담 결과를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주목이 되는데요. 앞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바지 사장에 비유하면서 결정권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대통령 입장은 기자회견에서 본 것처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에 관련해서요. 그런데 여야 대표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참 고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초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착출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한 사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착출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이게 설득은커녕 오히려 갈등만 커지는 것 같아서 야당으로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야 대표가 만났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동의를 해준 금투세와 관련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고 또 저희도 금투세를 양보를 한다면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정도는 저희도 얻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정도는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명운을 걸고 좀 설득을 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회담 결과가 한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 의정 갈등 중재 등 이슈에도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경우 자칫
당 안팎에서 이 리더십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친윤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라디오 방송 등 뭐 또 SNS 등 친윤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한 어떤 의혹이라든지 또는 뭐 당정 갈등이 아니라 한정 갈등이다. 예. 이렇게 지금 표현할 정도로 당이 아니라 한동훈 개인 문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의정 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리더십에서. 예를 들어서 김경수 복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 의정 갈등 하나만큼은 현재 굉장히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 그리고 언제 이것이 정말로 가장 안 좋은 최악의 비상 상태로 또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이게 조금 더 일찍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어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리더십의 저는 가장 큰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의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데 자, 이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각각 뭐 징역 3개월, 그다음에 집행유예 1년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결국 이제 300만 원짜리 돈 봉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게 이제 벌금형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판결문에 봐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범죄 혐의 자체를 뭐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범죄 행위로 지금 봤기 때문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법원으로서는 이런 과거 관행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명백하게 정당법을 위반한 부분은 단죄를 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확고히 내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심 법원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통화 내용의 신빙성을 들었는데요. 그 통화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침에 알겠습니다. 회의를 했고 회의 잘 되셨죠? 몇몇 못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그다음에 어제 그거 근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네. 발언 중에서 인천 지역 의원 2하고 특정 인원 1명 주려고 했는데 3개를 뺏겼다. 이 말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에도 확실해 보이긴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저기 오히려 지금 땡땡땡 처리된 못 왔다는 분들은 안 받은 게 확실해지는 건데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지금 사실상 저 녹취를 통해서 뭐 이른바 뭐 빼박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녹취가 사실 풀어졌을 때 뭔가 전달했던 사람, 돈을 전달했던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달했던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근데 받은 사람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몇몇은 지금 뭐 특정할 정도의 우리가 아마도 지금 이렇게 대중에 밝혀지지 않은 녹취록도 아마 많을 겁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내용이 엄청 많았다고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있는 내용들을 또 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지금 수사나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당에서 좀 사전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1심 판결, 2심 판결 나올 때마다가 지금 몇 분들은 당을 이미 나갔지만 탈당을 했더라도 민주당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이 좀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증거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결과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계속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7명인데 그중 현역 의원 6명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서면 조사를 요구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 여부를 따지면 가능하지 않을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에요. 지금 재판부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정당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다라고 해서 또 이 형도 굉장히 높이 지금 한 겁니다.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형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 이 녹취록에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들도 다 나옵니다. 이 6명들은 적시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 봉투가 20개가 있었다는데 사실 여기서 적시되지 아니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소환 대상도 아닌데 지금 아직 못 밝히고 있는데 지금의 6명은 확실하게 특정된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나왔다면 자신들이 또 공천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되는 어떤 이유 자체가 이렇게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를 거부하거나 혹은 서면 등등 수사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하는 용도로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사용한다는 비판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고요. 성 위원장 말씀 아까 하셨지만 당에서도 이 부분 이번에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뭐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행한 것은 사실상 이런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 자체가 이 사람들에 대한 혐의를 덮어주려고 공천을 준 게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피의자가 소환 요구를 3번 불응할 경우에 네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인들한테 다 적용이 될 수 있겠는데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회기 동안 체포를 하고 싶어도 동의안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체포될 수 없는 게 지금 부체포 특권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강조해온 게 국회의원 특권 제한이었는데 본인 말과 좀 배치된다. 지금 민주당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시각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혜 조사다라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도 소환에 응해야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그런 소환에 응하게 되면 뭐 강제 구인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억울하면 가서 어쨌든 간에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소명을 하고 또 기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또 재판 과정에서 또 소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통화 녹취록에서 나왔지만 모든 사람이 받은 게 아닌 게 밝혀졌잖아요. 예. 안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소명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불체포 특권을 아예 없애자 이런 것은 학교 폭력 없애기 위해서 학교 없애자 이런 말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건 맞지만 당장 이렇게 없애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정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 자, 이렇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왜 우리 흔히 언론에서 뭐 송영길 돈봉투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해서 지금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 저지른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보고를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고를 했다는 여러 가지의 정황들이 윤관석 이정근 통화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강래구 씨하고 이정근 통화에서도 나오고 하여튼 통화 녹음 파일에서 여러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주변 정황 같은 것도 검찰이 상당히 지금 수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여기에 유죄가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은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도 거의 이거의 연장선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민주당 검사 탄핵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사 탄핵 소추가 잇따라 기각이 되면서 탄핵 남발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섭 검사의 경우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정섭 관련된 한 6가지 정도의 비위 사실이 있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결이 이정섭 검사가 모든 잘못이 없어서 기각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검찰에서 이정섭 검사와 관련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판단을 한 것과 저희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야당은 지금 이번에 판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정섭 검사와 다른 3분의 검사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그때 당시 아마 김도읍
법사위 의원이 예. 아마 이것을 담당을 했을 겁니다. 이정섭 네. 검사 때는. 예.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차후에 뭐 김영철이라든가 손준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은 작년 10월이죠.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수원지검장님 2차장 이정섭 차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골프장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의 이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이정섭 검사의 그 가족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요약된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버젓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발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전 의원이 제기한 코로나 집합 금지 위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 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 사유를 전부 다 헌재가 부정한 거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탄핵 요건이라는 거는 네.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무 집행과 관련 없으면 지금 헌재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한 2건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도 그 사건의 혐의가 특정이 안 됐다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정섭 검사를 탄핵합니다 그랬는데 그 이유를 본인이 지금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 헌법재판소가 뭐 탄핵을 받아들이는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이정섭 검사의 위법 행위 여부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탄핵부터 지금 덜컥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 가면 저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헌재는 무슨 재주로 이 사람의 그 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인용하겠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그 이 이정섭 검사뿐만 아니고 다른 그 4명 이제 3명의 검사들도 네.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3명도 그 헌재로 가면 똑같은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 남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다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사유가 뭔지 들어보시죠.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형태의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소문이 계속 퍼지자 지목된 검사는 카카오톡에 이렇게 저 아니에요. 크크크 제발 좀 이런 프로필이 담긴 걸 보면 이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난 법사위에서 그 주인 검사 이름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진실은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로 울산지검 대변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이게 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자,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지금 탄핵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헌적인, 그러니까 직무 집행과 관련돼서 결정적으로 중대한 위헌적인 위법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배변 활동이 헌법에 어떻게 적시가 돼 있죠? 그리고 또 무슨 법률적으로 어떤 배변 활동과 관련해서 언급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위헌과 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시 상황에서 이 지금 해당 검사는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차를 타고 같이 차를 탄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앞장서서 난 같이 먼저 나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성윤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당시 현장에서 목도하거나 그 당시 현장을 증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자신이 검사장, 고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자신이 나왔던 그 검찰에 진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침을 뱉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자신이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죠. 아까 얘기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SNS상에 저 아닙니다. 크크크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작 지금 증거를 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도리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검사 탄핵 계속
추진해야 돼라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추가로 계속 추진할 예정인 남은 검사 4명의 탄핵, 방탄용 탄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검사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그 부의장께서는 한 명이 이번에 기각됐어도 나머지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를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당이 좀 이 4명 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7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명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5대4로 기각이 됐다는 건 좀 따져볼 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도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따져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지금 오늘 우리가 다뤘던 이정섭 검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의혹들만 있지 드러난 것이 없거든요. 당에서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은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재가 검찰의 자료를 좀 요구해서 그걸 받아서 검찰이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할 수 있으니 헌재에서 좀 그거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건데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 이 심판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런 적극적 역할을 안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4명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헌재가 그런 역할을 안 했다라고 그런 것 내용을 본다기보다는 뭐 9대0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헌재가 계속해서 이거를 기각했네. 이거에 대해서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명에 대해서 아직 뭐 최종 발의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통과를 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좀 그 우려나 이런 비판적 의혹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판단해 볼 시기가 지금 온 것이다. 이정석 그 검사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4명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는 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자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 헌재에서 기각되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건 다 알았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겁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승복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자. 민주당도 그런 선언을 해줬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실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1심의 경우에는 뭐 2심, 3심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죠. 뭐 1심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닐 테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아마 정치적으로 또 굉장한 논란을 빚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뭐 그런 정도인데 뭐 승복선은 뭐 나오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10월에 나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2개의 그 선고는 다 1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승복선언은 나오지 않을 거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 본인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그거를 뭐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겠죠. 아마 그거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뭐 바로 앞에서 승복해라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지금 그럴까요? 대통령실에서 만찬도 취소해버리고 연찬회도 불참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한 대표와의 만남까지 만약에 불참해버린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고립돼서 리더십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의 민생을 생각해서 정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걸 존중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고리로 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정 갈등이 아닌 한정 갈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와 정부의 그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이죠. 일각에서는 당정 갈등이 아니라 한정 갈등이라고 한동훈 대표님이 개인이 싸우는 거라고. 일각에서 그러시는데 그 상황을 별로 좋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그렇죠? 아이 출세, 나의 정치적 입지 강화 이런 방향으로 의욕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특히 아주 어린 나이에 정치적 야심이 큰 그런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은 중도에 다 꺾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견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특히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해 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연찬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불참하면서 여러 뒷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중단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회담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다음에 만찬이죠 참 지도부의 만찬이 연기된 건 이유가 그럴듯했어요. 추석을 앞두고 지금 민생이 중요한데 이게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고민하지 않고 밥만 먹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연찬회 불참은 사실 이유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참여를 하셨고 또 이 그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시는 대통령이니까요. 당연히 불편함을 그냥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또 열띤 토론을 하고 그 무료 뭐 대란 문제든 아니면 다른 문제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문제이든 간에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보다 더 토론을 활성화하자. 좋게 얘기하면 토론을 활성화하고 또 의도를 얘기하면 혹시 한동훈 리더십에 대해서 저렇게 권성도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내가 참여하는 것보다 불참하는 게 더 좋지 않겠까. 이런 정치적인 생각이 저는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불참에 대해서 저는 아무 감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적인 관계 문제로까지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건데 한동훈 대표도 또 대통령실 수석 강연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어려운 게 사실 아닐까요? 그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의 위치와 집권당 대표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있어서 꼭 해야 할 일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을 다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감정 싸움이라고 객관적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로까지 간 것 아닌가. 왜냐하면 뭐 만찬은 뭐 취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매년 가던 그 연찬에 굳이 불참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또 뭐 할 말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예 그런 기회를 봉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누군가는 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아까 권성동 의원도 저런 걸 가지고서 뭐 특정 어느 뭐 한동훈 대표를 비판한다든가 글쎄 뭐 그거 한다고 그러면 그 본인이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궁극적으로 그 집권당의 중진들이 하는 역할은 저런 갈등을 자꾸 부추기거나 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중재해서 갈등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있는 뭐 대통령의 참모나 아니면 집권당의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연찬회 불참을 두고 탈당의 예고편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불참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제 대통령이 좀 탈당을 예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윤한 갈등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는 거의 뭐 적대적이다 싶을 정도로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조정하고 이런 이제 능력이나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이미 이제 강을 건너고 되돌아볼 수 있는 다리도 없다. 자, 한번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탈당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탈당하고 뭐 창당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면 대통령이 정말 뭔가 지지 기반이 굳건하고 근데 당에 뭐 기득권 세력, 구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당을 창당하겠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 인기가 없어서 당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사실상 떠밀려 가듯이 당에서 탈당을 해서 우리 당과 좀 거리감을 더 달라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사실 탈당을 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상황 인식은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당을 할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지금 여권의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뭐냐? 지금 의정 갈등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여당의 대표로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간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중재안을 내는 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간을 열어준 것도 그냥 걷어차버릴 정도로 여당 대표와도 소통을 안 하는 대통령의 상황에서 탈당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잘못이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자신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탈당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지금의 상황은 저는 한동훈 정 갈등, 그래서 한정 갈등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안 듣고 있는 국민과 정부의 갈등이지 이것을 뭐 한동훈 여당 대표 개인과 뭐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 전달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그 의료 갈등 중재안을 제안했는데 정부의 개혁 방향성에서 크게 반대하기보다는 의대 증원도 필요하지만 뭐 현 의료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에도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 측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앵커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는 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 측에서 바라보는 건 아니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측은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2025년도는 그대로 가고 정부한 대로 가고 2026년도를 유예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3,500명 합쳐갖고 한 7,000명 정도가 지금 유급해서 지금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도 힘들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 2026년도 지금의 고2가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 2026년도부터는 협의체 같은 걸 구성을 하자. 의사들의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원 문제를 다시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의료 지금 그 증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시각차거든요. 결국은 근데 국민들의 생명을 갖고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안심하라.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 생명은 비상이거든요. 늘 비상을 상정하고 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이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 의정 갈등, 최상병 특검,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날 가능성 좀 짧게만 좀 예측해 주시죠.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 만남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무래도 좋게 보진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들이 대통령실과 동의되는 입장은 아닐 거기 때문에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취임했던 난도 지금 다시 안 보냈잖아요. 어쨌든 어떤 조율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봤을 때 대통령실의 지금까지의 어떤 행동을 보면 만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길거리를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마약 중독자 영상이 충격을 줬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 화장실에서 1시간 이상 버티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또 다른 20대는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한 채 쓰러졌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관들에 둘러싸인 한 여성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술에 취약이라도 한 듯 휘청거립니다. 잠시 뒤 경찰이 여성을 순찰차에 태웁니다.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이 1시간 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건물관리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본인은 그냥 경비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서 물을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 여성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이곳에서 1시간 정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여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그 여성 피해자의 눈동자가 풀려 있고 횡설수설해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그 양성 반응이 확인돼 긴급 체포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여성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6월엔 또 다른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업 횡단보도에서 마약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파출소로 데려갔는데
여성의 가방에선 케타민 봉지 2개가 나왔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마약에 취해 화장실에서 버티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제 저녁이었죠. 이 상가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여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성을 체포했는데 근데 이 여성이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 횡설수설하고 있었다고 해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이 여성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남 한 도로에선 2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더니 경찰서에 데려갔더니 이 여성 가방에서 마약이 또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 도로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이 여성의 의식 여부를 확인한 뒤에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가족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여성의 소지품을 살폈는데 여성의 가방 속에서 2개의 비닐봉지 안에 든 흰색 가루 그리고 빨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 흰색 가루의 성분을 확인해 봤더니 2회 정도 투약 가능한 이 케타민 2.9g이 들어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여성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여성이 횡단보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기 1시간 전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황입니다. 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마약 범죄가 점점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마약류 범죄 가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이 2019년만 하더라도 전체의 1.5%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5.3%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20대 이상 마약류 사범 같은 경우도 5년 내에 21.9%에서 최근에 3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약류 거래가 연령대가 낮아지는 이유, 아무래도 과거의 마약류 거래는 면대면 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을 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마약류 유통까지 가담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경찰, 자치단체까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단체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약류와 관련된 일들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과 같이 이 미국의 DEA라는 또 이 마약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기관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마약청 설립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된 논의도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싱크홀 사고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연희동 도로에서 또 도로 치마가 발견이 됐는데요. 인근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상하수도 공사를 작년부터 계속 해오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걱정되기는 하긴 했었어요. 불안한데 일단은 뭐 잘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 사진을 봤을 때 합성인 줄 알았어요. 자, 저 연희동이요. 워낙 그 통행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싱크홀 사고 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걷기도 힘들고 운전하기도 겁나서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싱크홀이 전국 곳곳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원인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름철만 되면 기습폭우가 자주 내리지 않습니까? 이 기습폭우 때문에 향후에 싱크홀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봤더니 5년 동안 무려 여의도 면적만큼 땅이 내려앉았다. 이런 결과가 있던데 원인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싱크홀 발생한 것의 절반 이상이 상하수관 손상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낡은 파이프에서 물이 새게 되면 토사가 유실되면서 도로가 무너져서 싱크홀이 발생된다는 건데요. 지금 노후관이 72,500km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전체 이 상하수도관의 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보수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우리의 히어로죠. 임영웅 씨 관련 소식입니다. 이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가 이 개봉 첫날 매출액 기준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 제 꿈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영웅시대 소리 질러! 그만! 그댄 나의 친구야. 비 오는 하늘살이 되죠. 해가 뜨는 날에는 널 지켜줄게.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함께 보여드리면 더욱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콘서트에 또 못 오셨던 분들도 콘서트의 그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콘서트 영화인데 매출액이 무려 14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관객 수로만 보면 관객 수는 2위였어요. 1위가 에얼리언 로물루스인데 에얼리언 로물루스가 49,000여 명, 49,000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매출액이 다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에얼리언 로물루스 같은 경우 4억 9,900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임영웅 콘서트 영화는 14억 2천만 원을 기록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영화가 역대 극장 최고가 지금 요금으로 상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한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독점해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2D관 같은 경우는 25,000원이고요. IMAX 영화관은 3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D관 주말에 가서 보시면 15,000원이잖아요. 이보다 10,000원이 비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권상희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부 동해안을 제외하고 현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고요. 폭염특보도 유지 중입니다. 오늘 서울과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동과 창원 34도까지 오르며 무덥겠고요. 대관령이 25도 안팎선에 그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참 길게도 이어졌던 폭염, 이제 조금만 더 견뎌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 중부지방과 경북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 중남부 지역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밤에는 강원과 경북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31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